전주성 남문 밖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라 칭송받는 최씨 가문의 거대한 소술대문 앞이 초저녁부터 수많은 사람의 수군거림으로 들썩였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이 집안의 장남이자 기둥인 최호성이 거드름을 피우며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전주에서 으뜸 가는 미색으로 사내들의 혼을 쏙 빼놓던 기방 취월루의 이름난 기녀 초희가 붉은 명주 치마를 펄럭이며 사뿐히 발을 내디뎠다. 짙은 분내와 매혹적인 향기가 차가운 초겨울 바람을 타고 넓은 마당 전체로 훅 끼쳐왔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처럼 일하며 가문을 떠받쳐온 조강지처를 버젓이 두고 천한 기생첩을 안방에 들이려는 지아비의 기막힌 행태였다. 마당 한 구석에서 눈치를 살피던 늙은 하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우뚝 서 있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기가 막혀 헛숨을 들이켰다. 외동아들 호성이 밤낮 없이 기방을 드나드는 것은 알았으나 근본도 없는 기생을 뼈대 있는 양반가의 며느리들이 머무는 안방에 정식으로 들이려 하다니 노여움에 주름진 온몸에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정작 이 거대한 기와집의 진짜 안방마님인 윤서연의 얼굴에는 그 흔한 분노의 핏대도 지아비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억울한 눈물 자국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색이 다 바래고 거친 무명 치마를 입은 채 마루 끝에 고요히 서서 남편 호성과 기생 초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가마를 타고 이 집에 시집와 20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서연이었다. 꽁꽁언 우물물에 맨손을 담가 온 식구의 무명 옷을 빠느라 무수히 갈라지고 터져 핏물이 맺힌 서연의 투박한 손등과 굳은 일이라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가야금이나 뜯던 초희의 백옥같이 고운 손이 스산한 달빛 아래서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초희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을 향해 요염한 눈웃음을 치며 사뿐히 허리를 굽혀 간드러진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다. 겉으로는 형님이라 부르며 조신하게 굴었으나 살짝 치켰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자신이 곧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안방을 차지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호성은 아내 서연의 서글픈 행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뻔뻔하게 소리쳤다. 부인,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나와 함께 안방을 쓸 참이오. 내 이미 이 아이에게 평생을 책임지기로 굳게 약조하였소. 사내가 첩을 들이는 것은 흉이 아니니 부인이 아무리 투기를 하고 싫다 한들 내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오. 이 집안의 안살림도 이 아이가 맡아보겠다 하니 잔말 말고 순순히 안방자리와 열쇠를 내어주시오. 사내의 축첩이 법도로 허용된다지만 늙고 지친 조강지처를 찬바람 부는 대청마루에 세워두고 기생 첩의 손을 부여잡은 채 안방을 대놓고 요구하는 남편의 삭태는 인륜을 지시었다.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악을 쓸 것이라 짐작한 시어머니 김씨 부인조차 긴장하며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창백한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거친 무명 치맞춤에 수십 년간 매달려 있던 묵직한 쇳덩어리를 망설임 없이 풀어내었다. 그것은 최씨 가문의 모든 곡식이 보관된 곳간과
은전이 숨겨진 다락을 열 수 있는 막강한 안살림 권력의 상징, 안방 열쇠꾸러미였다. 무거운 금소금이 매서운 바람 소리를 뚫고 마당에 우며 퍼졌다. 서연은 마루를 내려와 그 차갑고 무거운 열쇠꾸러미를 승리에 도취되어 반짝이는 초희의 고운 손바닥 위에 지그시 쥐어주었다. 사방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내 어찌 지아비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자네가 이 무거운 집안의 대소사를 기꺼이 맡아 안방마님 노릇을 해뱉다 하니 내 기쁜 마음으로 이 열쇠를 전부 넘기겠네. 부디 늙고 병드신 시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이 무너져가는 가문을 잘 이끌어 보시게나. 사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단호했다. 조이는 뜻밖의 순순한 굴복과 너무도 쉽게 손에 들어온 거대한 권력에 쾌재를 부르며 탐욕스러운 손길로 열쇠를 꽉 움켜쥐었다. 쇳덩어리의 묵직한 감촉이 마치 전주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아찔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호성과 초희, 그리고 이 기막힌 상황에 넋을 잃고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미리 챙겨둔 단출한 진보다리 하나만을 들고 나왔다. 그녀가 말없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온기가 감도는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집안에 천한 노비들이나 머무는 볕도 제대로 들지 않고 찬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 낡고 비좁은 문간방이었다. 담장 너머로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밤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불쌍한 조강지처가 모진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드디어 혼이 나가버린 것이 틀림없다며 다들 혀를 찼다. 하지만 아무런 가구도 없는 낡은 문간방의 차가운 냉기 속에 홀로 우두커니 앉은 서연의 눈빛은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는 정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생생하게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이 아무런 미련 없이 안방을 내어준 데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의 친정아버지는 한양과 개성을 주름잡던 굴지의 대행수였다. 아버지는 외동딸을 양반 가문이라는 호울 좋은 최씨 집안에 시집 보내며 혼수 보딸이 가장 밑바닥에 낡은 가죽 표지로 덮인 책 한 권에 몰래 숨겨주었다. 천하상제기라는 이름의 그 책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상단의 흐름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재물을 모으는 거상의 지혜가 낱낱이 기록된 비급이었다. 서연이 시집 왔을 때 이 양반 가문은 이미 빚더미에 앉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남편 호성은 매일 기방과 투전판을 전전하며 남은 가산을 탕진했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었다. 서연은 그 끔찍한 시집살이를 20년이나 묵묵히 견뎌냈다. 오직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 영민을 뒷바라지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영특하고 충직한 몸종 분위를 수족으로 삼아 시어머니 몰래 철저한 계획 아래 재물을 불려나갔다. 봄 장씨가 서면 약재를 헐값에 매점하여 여름에 2배의 이문을 남겼고 여름에는 가을을 대비해 소금을 사들였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서연이 은밀하게 굴린 재물은 전주 외곽 깊은 산속의 비밀 창고에 금괴와 은전, 비단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호성이 투정판에서 논반 문서를 날릴 때마다 서연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고스란히 다시 사들였다. 지금 이 집안 식솔들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 반찬 한 가지까지 모두 서연의 숨겨진 개인 재산에서 나오고 있었다. 초이가 그토록 득의양양하게 받아든 안방의 곳간 열쇠는 사실
쥐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파산한 폐가의 열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제 발로 그 지옥불에 뛰어든 초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문간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희미한 촛불을 응시하던 서연은 품속에서 천하상제기를 꺼내 조용히 쓰다듬었다. 20년간 겹겹이 썼던 순종적인 조강지처라는 무거운 탈을 벗어던지고 진짜 거상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낼 때가 도래한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명검보다도 예리하고 서늘했다. 안방을 내어준 조강지처의 진짜 복수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요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전주 최씨 가문의 넓은 마당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아 하늘은 먹물을 엎질러 놓은 듯 시커멓게 가라앉아 있었고 처마 밑의 고드름은 밤새 더욱 굵고 위협적으로 자라나 있었다. 전주에서 제일 가는 기방인 취월로에서 수많은 사내들의 흠모를 받으며 밤낮이 비바뀐 삶을 살았던 초희에게 이토록 이른 새벽에 살벌한 냉기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러나 안방에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 자신이 밀어낸 조강지처 서연이 덮던 최고급 명주 이불을 목끝까지 푹 끌어당긴 채 온 전주의 금은보화를 양손에 거머쥐는 벅찬 일장춘몽에 빠져있던 초이는 바깥에 매서운 추위 따위는 까맣게 모른 채 입가에 달콤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가 중천에 뜨려 하거늘 어딜 감히 뼈대 있는 양반가의 안방을 꿰차고 누워 천한 기생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늦잠을 자느냐. 당장 기어나오지 못할까. 천둥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찢어지는 고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굵고 단단한 명아주 지팡이가 안방의 창호지 문틀을 금방이라도 부수어버릴 듯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단잠에 빠져있던 초이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에 가까운 헛숨을 들이켜며 번쩍 눈을 떴다. 기방에서는 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어린 기생들이 떠다주는 따뜻한 새순물로 세수를 하던 그녀였다. 비몽사몽간에 자신이 기방이 아닌 최씨 가문의 안방에 있다는 현실을 자각한 초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비녀로 틀어올리고 얇고 화려한 비단 겹저고리를 주섬주섬 걸친 채 버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방문을 열어 젖히자마자 서리빨이 하얗게 내린 마당의 살벌한 냉기가 얇은 명주 치마를 가차없이 뚫고 들어와 맨발바닥을 타고 오르며 온몸의 송탈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대청마루에 우뚝 선 김씨 부인은 맹수처럼 매섭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초이의 헐벗고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 서연을 내쫓고 자신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외동아들의 품을 파고든 요망한 기생이 노모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만무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이 지난 20년간 며느리 서연에게 매일 아침 숨쉬듯 해왔던 잔혹한 시집살이의 방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초이의 머리 위로 쏟아부을 참이었다. 내년이 안방마님 노릇을 하겠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뼈대 깊은 최씨 가문의 엄격한 법도를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 당장 뒷간에 가서 내 요강을 비워 맑은 물로 씻어오고 마당 우물에서 얼음을 깨고 맑은 물을 길어와 시애미의 아침차를 끓여내오라. 군뱅이처럼 꾸물거리면 지팡이 찜질을 면치 못할 것이야. 평생 기방의 따뜻한 방 안에서 향기로운 가야금이나 뜯으며 사내들이 다투어 따라주는 값비싼 명주나 마시던 초이였다. 집안의 천한 노비들이나 무수리들이 다하는 더러운 굳은 일을 명색이 아들을 낳아줄 첩실이자 안방을 차지한 자신이
어찌 직접 해야 하냐고 당돌하게 따져 묻고 싶었다. 그러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든 김씨 부인의 살기 어린 눈빛과 억센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입술만 달달 떨 뿐 단 한마디의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마당으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다. 초이는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무겁고 차가운 논요강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귓관으로 향했다. 비위가 약한 그녀의 고운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런 흑빛으로 변했고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 식도를 타고 끊임없이 올라와 눈물이 찔끔 맺혔다. 구역질을 참아가며 요강을 비우고 냄새를 지운 뒤 꽁꽁 얼어붙어 발이 헛디뎌지는 우물가로 다가간 초이는 무거운 나무 두레박을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던져넣고 밧줄을 힘겹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도 험한 노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 연약한 소나귀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거칠고 얼어붙은 밧줄에 맹렬히 쓸린 배곡 같은 손바닥의 얇은 살갗이 단번에 벗겨지며 붉은 핏방울이 맺혀 밧줄을 적셨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손바닥이 찢어지는 통증, 그리고 처절한 수치심에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다 이내 얼음장 같은 바람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제야 초이는 자신에게 그토록 서늘하고도 평온한 얼굴로 안방 열쇠를 내어주고 미련 없이 돌아섰던 조강지처 서연이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도대체 어떤 지옥을 홀로 묵묵히 견뎌왔는지 뼛속 깊이 실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끼쳐왔다. 벌겋게 퉁퉁 부어오르고 피가 맺힌 열 손가락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억지로 우물물을 깃고 땔감을 날라 부엌으로 들어간 초이는 얼어붙은 몸을 녹일 새도 없이 식솔들의 아침 진지를 차리기 위해 어젯밤 사연에게서 건네받은 그 묵직한 안방 열쇠 꾸러미를 품속에서 꺼내들었다. 비록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의 끔찍한 구박을 받으며 요강을 비우는 노비 같은 수모를 겪었지만 이 거대한 집안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곳간문을 여는 순간 하인들에게 호령하며 안방마님의 위세를 단단히 세울 참이었다. 초이는 다시금 기대감에 부푼 가슴을 안고 종종 걸음으로 마당 뒤편에 굳게 닫혀있는 거대한 본체 곳간으로 향했다. 최씨 가문의 위용을 자랑하듯 두꺼운 참나무로 짜인 육중한 문 앞에는 커다란 무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쇳덩어리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 맞추고 두 손으로 힘껏 돌렸다. 오랜 세월 제대로 기름칠을 하지 않은 듯 끼기기끽 하는 기괴하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스르르 열렸다. 초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두운 곳간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삐걱이는 문틈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푸른 새벽빛이 비춘 곳간 내부의 적나라한 광경을 마주한 순간 초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숨을 헉 하고 멈춘 채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에 닿을 듯 천정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어야 마땅을 볕가마니와 흰 쌀가마니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없었고 메마른 흙바닥에는 뽀얀 먼지만이 켜켜이 쌓여 그녀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연 먼지구름을 피워올릴 뿐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쌀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다급해진 초이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기어가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나무 뒤주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 깊은 뒤주 안에는 쌀 한 톨, 보리 한 알, 심지어 쥐가 파먹다 남은 뉘 하나 보이지 않았고 굶주린 쥐떼들이 바닥을 박박 긁어놓은
처참한 이빨 자국과 시커먼 쥐똥만이 이룩만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사색이 된 초이는 치맛자락이 먼지에 시커멓게 끌리는 것도 완전히 잊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두 번째 곳간과 세 번째 곳간, 심지어 귀한 물화와 비단이 보관된다는 안채 다락의 문까지 차례로 미친 사람처럼 열어젖혔다. 결과는 참혹한 절망 그 자체였다. 눈부신 금은 보화와 귀한 비단이 넘쳐날 줄 알았던 전주 유력 양반댁의 은밀한 곳간은 당장 오늘 아침 식솔들 입에 풀칠할 쌀아기 한 줌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빈 껍데기였다. 아니, 빚더미에 앉은 저작거리의 거지 움막보다 더 끔찍하게 텅 비어 있었다. 거미줄이 무성하게 쳐진 텅 빈 벽면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제야 그녀는 서연이 왜 그토록 서늘하고도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안방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무너져가는 가문을 잘 이끌어보라며 뼈있는 덕담을 남겼는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고 잔인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기생의 요태를 부리며 야욕을 품고 낚아챈 그 무거운 권력의 열쇠는 가문을 호령하는 안방마님의 화려한 상징이 아니라 식솔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뼛골이 빠지게 고생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할 거대한 빚더미와 고된 노동의 지옥문 열쇠였던 것이다. 추씨 가문은 애초에 다 썩어빠진 빈 껍데기였고 그 실체를 모르는 초이 스스로가 불두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온 셈이었다. 초이의 입에서 넋이 완전히 나간 듯한 허탈하고 절망적인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곳간 문턱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넋을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초이를 잔혹한 현실로 끄집어내린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싸늘하고도 조롱석고딘 비웃음 소리였다. 날이 밝아오자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늙은 종이 힐끗 초이의 넉나간 먼지투성이 행색을 쳐다보며 들으라는 듯 이죽거렸다. 오를 보아하니 빈 곳간을 열어보고 단단히 혼이 나간 모양이네. 이전 서연마님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리 하인들 굶기지 않으시려 몰래 당신 개인 사비까지 탈탈 털어 장을 보시고 밀린 품삯을 다 챙겨주셨는데 이제 잘난 기생 출신의 새마님께서 오셨으니 그 무거운 살림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어찌 배불리 먹이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구먼. 쌀 한 톨 없는 썩은 집구석에서 고운 비단옷 입고 안방마님 노릇하기가 어디 그리 만만할 줄 알았나. 그 옆을 지나가던 사연의 충직한 수족, 몸종 분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팽치며 산더미 같은 식구들의 빨랫감을 한가득 안고 초이의 앞을 보란듯이 쌩하니 지나갔다. 호박에 선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사내? 홀리는 재주나 믿고 굴러들어온 돌이 이제 제 무덤을 판 줄도 모르고 설쳐대더니 꼴 좋게 되었네. 당장 아침상에 올릴 쌀이나 있으려나 몰라.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하인들의 비아냥거림에 초이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기생으로 살았던 그녀가 양반가의 안방마님이 되어 그들을 굽어보려 했던 얄팍한 허영심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20년간 이 끔찍하게 텅 빈 껍데기뿐인 집안을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사재를 털어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며 초이 자신은 그 화려한 소술 때문에 겉모습과 남편 호성의 허세 섞인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지옥행 가마를 탔던 어리석은 불나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아침상을 내오라며 다시 호랑이 같은 불호령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든 구멍난 솥에 불을 지펴 죽이든 밥이든 차려내지 않으면 당장 머리채를 잡혀 쫓겨나거나 몽둥이 찜질을 당할 위기였다. 초이는 미친 사람처럼 흙부닥을 털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헐레벌떡 안방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이 끔찍한 사기극의 진실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무책임한 지아비를 깨워 따져 물어야만 했다. 치맛자락이 문턱에 걸려 부국 찢어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그녀의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엉킨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초이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안방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살을 A는 바깥의 삭풍과는 대조적으로 화로가 절절 끓는 안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남편 호성은 두꺼운 명주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쓴 채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태평하게 코를 골며 짐승처럼 자고 있었다. 어젯밤 기방에서 데려온 첩을 안방에 앉히며 당당하게 호령하던 그 알량한 가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술과 색에 찌들어 늘어진 무능한 사내의 추악한 몰골만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을 뿐이었다. 초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들어 호성의 어깨를 미친 듯이 마구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사방님, 어서 일어나 보시옵소서. 곳간에 쌀이, 아니 쥐가 파먹을 리 하나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어머님 진지는 어찌 올리고 저 밖에서 옹성거리는 수많은 하인들 입에는 도대체 무엇을 쑤셔 넣는단 말씀이옵니까? 어서 일어나 이 기막힌 변고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초이의 목소리는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으로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단자물을 방해받은 호성은 눈을 비비기는커녕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귀찮고 짜증이 가득 섞인 험악한 얼굴로 초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침 대바람부터 재수없게 무슨 소란이냐. 네 년이 어젯밤 내 어미 앞에서도 큰 소리치며 안살림을 도맡겠다고 기어들어와 열쇠를 꿰찼으면 네가 알아서 융통하여 구멍을 찾아야지. 나를 깨우면 이 빈 방바닥에서 은전이 솟아나고 쌀가마니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더냐. 사내가 밤새 피곤하여 눈을 붙이고 있거늘 요망하게 주둥이를 놀리지 말고 썩 나가거라. 호성은 아내의 절박하고도 피 맺힌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매정하게 이불을 획 끌어당겨 덮고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무너진 집안을 건사하려는 책임감이나 첩으로 들어온 여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따위는 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였다. 초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을 쳤다. 취월루에서 기천량의 돈을 물쓰듯 뿌리며 떵떵거리던 전주 최고 양반댁 자제의 찬란한 모습은 완벽한 허상이었다. 도박 빚더미에 앉아 조강지쳐 사연의 고열을 빨아먹고 기생하며 살던 무능하고 비열한 한량. 그것이 남편 최호성의 진짜 짐승 같은 알맹이였음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당장 이 미친 집구석을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이미 기적의 이름이 지워져 기방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없었다. 결국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초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어젯밤 챙겨온 진보다리를 미친 사람처럼 풀어헤쳤다. 그녀가 취월루에서 10여 년간 온갖 수모와 굴욕을 참아가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소중한 폐물함이었다. 붉은 비단에 겹겹이 곱게 쌓인 화려한 금비녀와 영롱한 옷가락지는 그녀가 늙고 병들어 비참하게 쫓겨날 때를 대비해 목숨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던 최후의 비상금이자
그녀의 목숨줄이었다. 초이는 그 패물함을 품에 꽉 끌어안고 눈물 젖은 얼굴로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다. 허울 좋은 안방마님의 비참한 첫날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눈보라가 흩날리는 살을 에이는 찬바람을 뚫고 초희는 전주장터 뒷골목에 허름하고 어두운 전당포를 찾아갔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금비녀를 내밀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도 뼛속까지 발라먹기로 소문난 눈치 빠르고 교활한 전당포 주인은 과거 취월루에서 초희의 화려한 모습을 굽시거리며 보았던 자였다. 그는 얼굴이 얼어터지고 무명 치마가 흑투성이가 된 초희의 다급한 흰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며 비릿하고도 모욕적인 미소를 지으며 혀를 찼다. 이게 뉴신가? 전주 바닥을 주름잡던 취월루의 초이기녀가 아니시오. 뼈대 있는 최씨 가문의 안방을 차지했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니 꼴이 아주 가관이 구려. 양반댁 첩사리가 생각보다 팍팍한 모양이요. 요즘 이런 금부치는 전주 바닥에 흔해 빠져서 값을 제대로 쳐주기도 어렵소이다. 게다가 세공의 흠집도 보이고 질도 떨어지니 정 오늘 당장 끼니가 급하시다면 은전 10냥만 내어드리리다. 싫으면 딴 데 가보시든가. 본래 가치대로라면 좋기 50냥은 받아야 마땅할 천금 같은 금비녀를 고작 쌀 두어 가마니 살 푼돈에 후려치는 수모를 겪으며 초희는 수치심에 혀를 깨물고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 비참한 은전 몇 잎을 움켜쥐고 싸구려 돼지 비계덩어리 약간과 돌이 섞인 볼품없는 쌀아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녀의 30평생에서 가장 길고도 처참한 지옥길이었다. 질척이는 진흙탕과 눈구덩이에 구른 화려했던 비단치마는 천한 무명옷보다도 못하게 더러워졌고 사내들을 홀리던 고운 얼굴은 찬바람에 얼어터져 시퍼렇게 멍이 든 듯 핏기가 가셨다. 얼어붙은 몸을 끌고 텅 빈 부엌으로 돌아온 초이는 매캐하고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난생 처음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설프게 고깃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기방에서는 남이 차려주는 진수성찬만 받아보았지 장작에 불을 붙이고 불 조절을 할 줄 몰라 아궁이의 시커먼 그을음을 눈물 젖은 얼굴과 머리에 온통 뒤집었었다. 게다가 무딘 식칼로 꽁꽁 언 무와 비계덩어리를 썰다 칼질이 서툴러 부드러운 손가락을 깊게 베이는 바람에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지기까지 했다. 눈물과 그을음 피가 뒤섞인 처참한 몰골로 억지로 끓여낸 정체불명의 기름뜬 국과 거칠고 새카만 밥을 소반에 받쳐들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으나 돌아온 것은 짐작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욕과 육체적 고통뿐이었다. 김씨 부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은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술 떠 맛보더니 이내 헛구역질을 하며 수저를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그대로 뜨거운 국그릇과 밥그릇이 놓인 소반을 통째로 초희의 치맛자락 위로 엎어버렸다. 사기 그릇이 요란하게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기름 국물과 밥알이 방바닥과 초희의 무릎으로 왈칵 쏟아졌다. 이 천하의 몹쓸 요망한 년아. 이것이 사람 입에 들어가라고 끓인 국이냐? 아니면 뒷간의 구정물이냐? 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누린내 나는 비계덩어리만 둥둥 떠다니는 이런 돼지 꿀꿀이죽 같은 것을 전주 제일가는 최씨 가문의 안방마님인 내게 감히 들이밀다니 참으로 방자하고 능멸스럽구나. 엎질러진 펄펄 끓는 국물이 초희의 허벅지와 무릎의 살갗을 벌겋게 되게 만들었고 화끈거리는 고통 속에 밥알알이 흩어진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초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야만 했다. 김씨 부인은 가래 끓는 소리로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그토록 구박해 문간방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서연을 득의양양하게 되먹이기 시작했다. 우리 조강지처 서연이가 매일 아침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성껏 끓여내던 맑고 깊은 양지머리 고깃국에 비하면 내년이 대충 끓여온 이 쓰레기 같은 상은 구역질이 나서 목구멍으로 방에 들어왔으니 가문이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당장 다 치우고 다시 제대로 끓여오지 못할까. 자신이 쫓아냈던 본처 서연과 비교당하며 노비보다 못한 수모를 겪을 때마다 초희의 알량한 자존심은 무참히 찢겨나갔다. 화상 입은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으로 돌아가 쏟아진 잔반을 치우는 그녀의 등 뒤로 뼈저린 후회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초희를 진정한 벼랑 끝 숨조차 쉴 수 없는 생지옥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넣은 장본인은 시어머니도 밖에서 수군거리는 하인들도 아닌 바로 그녀가 하늘처럼 믿고 남은 여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편 호성이었다. 아내가 친정집에 버금가는 자신의 귀한 폐물까지 전당포에 팔아가며 피눈물을 흘려 힘겹게 밥상을 차려내는 참담한 꼴을 보면서도 호성의 가슴속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워하는 기색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도박에 미친 그의 뇌리에는 초희가 장터에서 쌀과에서 쌀과 고기를 사온 것을 보아 아직 그녀의 치맞춤 어딘가에 숨겨둔 막대한 재물과 비상금이 넉넉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악마 같은 계산만이 붉은 눈빛으로 번뜩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투전판에서 미천이 모조리 떨어져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다시피 하여 집으로 기어 돌아온 호성은 대낮부터 안방의 장롱과 이불장, 심지어 요강 단지까지 미친 듯이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눈이 뒤집혀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돈을 내놓으라 악을 쓰는 남편을 보고 초희는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남은 폐물 보따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한껏 웅크렸다. 사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이것만은, 이 가락지 하나만은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것마저 저작거리에 빼앗겨 버리시면 당장 내일 아침 어머님 진지는 무엇으로 사서 차리고 땔감 하나 없는 이 지독하게 추운 겨울을 우리 식구가 어찌 굶어 죽지 않고 넘긴단 말씀이옵니까? 제발 이 천차의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우리 목숨줄인 이것만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초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호성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노름의 광기에 이성이 마비되고 도박 귀신이 씌운 사내의 귓전에는 목숨을 구걸하는 아내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호성은 무자비한 발꾀질로 초희의 어깨와 복부를 잔인하게 걷어차 그녀를 방바닥으로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뒹구는 초희의 치맞춤을 악귀처럼 거칠게 뒤진 호성은 마침내 그녀가 속치마 깊숙한 곳에 피가 나도록 바느질하여 숨겨두었던 남은 은전주머니와 영롱한 옷가락지를 모조리 낚아채어 콧방귀를 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내년이 기방에서 수만 양을 주물렀거늘 어딜 지아비 앞에서 빈 껍데기 신용을 하며 요통을 부리느냐. 이깟 푼돈으로 오늘 밤 투전판에서 10배, 100배로 불려올 터이니 잔말 말고 내일 아침 술상이나 닦아놓고 기다리거라. 비열한 폭언을 남기고 멀어지는 호성의 다급한 발소리를 들으며 마룻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초희는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닦을 새도 없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며 팔려갔던 기방의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화려한 꽃가마는 그녀를 더 깊고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평생을 호강시켜주겠다며 귀에 꿀을 바르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악귀만이 곁에 남아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초이의 피눈물로 연명하던 끔찍한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전주 땅에도 찾아왔으나 최씨 가문의 담장 안쪽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호성의 도박 중독은 구제불능의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초이가 가져온 마지막 옷가락지마저 빼앗아 투장판에 쏟아부었던 호성은 그 푼돈마저 단 하룻밤 만에 허망하게 날려버렸다. 돈을 구하지 못해 손발이 떨리던 어느 늦봄의 밤, 호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가장 신성한 금기마저 제 손으로 깨버리는 무서운 패륜을 저지르기로 작정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호성은 발소리를 죽인 채 어머니 김씨 부인이 머무는 안방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어머니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안방 깊숙한 자개장 밑바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중 삼중으로 잠겨있던 비밀스러운 나무함을 부수듯 열어젖힌 호성의 손에 마침내 누런 비단에 곱게 쌓인 두툼한 문서 뭉치가 쥐어졌다. 바로 전주 외곽에 자리한 이 으리으리한 본체, 기와집의 가옥 문서와 조상들의 뼈가 묻힌 선산의 땅 문서였다. 가문의 숨통을 보내준 호성은 품속에 문서를 품고 전주 뒷골목에서 가장 악명 높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곽대방의 투전판을 찾아갔다. 수십 명의 노름꾼들이 짐수처럼 엉켜 돈을 걸고 있는 한가운데 호랑이 가죽을 깔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곽대방의 상위에 호성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던졌다. 내 이 전주 바닥에서 뼈대 깊은 최씨 가문의 장손 최호성이요. 여기 이 문서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100칸짜리 본체 기와집과 선산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것들을 모조리 담보로 걸터이니 당장 오늘 밤 판돈으로 쓸 은전 5,000냥을 내어주시오.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이 투전판의 돈을 싹쓸이하여 10배로 불려 갚을 것이니 돈을 내놓으시오. 투전판을 구르는 추악한 밑바닥을 보아온 곽대방은 진땀을 흘리는 호성의 초조한 행색을 보며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곽대방은 수하를 시켜 문서를 확인하게 한 뒤 순순히 산더미처럼 쌓인 은전자루를 호성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호성은 환희에 찬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투전패를 쥐어들었다. 그러나 노름판의 운명은 철저하게 잔인했다. 동이틀 무렵 호성의 앞에는 엽전 한 잎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대들보와 선사는 단 하룻밤의 광기 어린 도박으로 인해 피도 눈물도 없는 노름꾼 곽대방의 소나기로 허망하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폭풍 전야의 정막 같은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마당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던 평화로운 한낮.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소슬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둥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대문이 두 동강이 나며 박살나 마당으로 처참하게 꼬꾸라졌다. 나무 파여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험상궂은 얼굴에 칼자국이 선명한 곽대방의 왈패. 10여 명이 손에 굵은 몽둥이와 시퍼런 낫을 쳐들고 마당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앞장선 수하들은 다짜고짜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로 돌진하여 몽둥이로 수십 년 묵은 간장이 담긴 항아리들을 무자비하게 후려쳐 산산조각을 냈다. 다 때려 부수어라.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낡은 쓰레기들은 모조리 치워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날카로운 도자기 파열음과 함께 시커먼 간장이 마당의 흙바닥으로 피처럼 쏟아져 내렸고 왈패들의 상스러운 욕설과 파괴 행위가 난무했다. 둣들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초이는 그 자리에 얼음 기둥처럼 굳어버렸고 집안의 노비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달아났다.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호성이 기겁을 하며 방문을 열고 튀어나오자 왈패 무리의 우두머리는 성큼성큼 다가가 호성의 상투를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그대로 마당의 흙바닥에 짐승처럼 패대기를 쳤다. 전주바닥에서 양반 행세를 하더니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이로구나. 곽대방 어르신께서 전하라 하셨다. 니놈에 빌려간 은전 5,000냥을 당장 오늘 해지기 전까지 갚든지 아니면 니놈이 노름판에 내던진 이 집문서대로 당장 방을 빼고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다. 돈도 내놓지 못하고 방도 빼지 않는다면 니놈의 어미와 저기 숨어있는 기생, 첩, 하인들까지 모조리 청나라 노비상에게 팔아넘길 것이니 그리 알아라. 청나라 노비상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나오자 부엌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초이는 눈앞이 새하얘지며 숨을 헐떡였다. 호성은 우두머리의 발밑에서 양반의 체면을 내팽개친 채 진흙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또 빌었다. 아들의 그 비굴하고 처참한 꼴을 안방 문틈으로 지켜보던 김씨 부인은 넋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로 걸어 나왔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거대한 기와집과 선산을 외동아들이 투전판에 날려먹었다는 끔찍한 마주한 김씨 부인은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지팡이를 쥐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호성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마당은 한순간에 살아있는 지옥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시어머니의 피를 토하는 통곡 소리와 남편의 비명, 왈패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뒤엉켜 봄날의 허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왈패들은 내일 해가 질 무렵 다시 와서 돈이 엽전 한 입이라도 비면 집을 불태우고 식구들을 끌고 가겠다는 끔찍한 추후 통첩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집안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짙은 죽음의 절망만이 목을 짓누르는 그 처참한 풍경.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오직 낡은 문간방의 문틈 사이로 숨죽여 밖을 지켜보는 단 한 사람. 조광지쳐 서연의 두 눈동자만이 그 어떤 동요도 없이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의 무릎 위에는 아버지의 핏방울이 서린 천하 상제기가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마침내 이 썩어빠진 집안을 밑바닥부터 뒤엎을 거대한 사냥의 때가 도래했음을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직감하고 있었다. 왈패들이 남기고 간 잔혹한 파괴의 흔적 위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최씨 가문의 거대한 기와집을 무겁게 짓눌렀다. 평소 같으면 곳곳에 따뜻한 등불이 밝혀지고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야 할 시간이건만 오늘 밤 이 집안은 산 송장들이 머무는 묘지나 다름없었다. 박살이 난 장독대 파편과 뜯겨나간 헛간의 문짝들 사이로 매서운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집안의 식솔들은 내일 해가 질 무렵 왈패들이 다시 들이닥쳐
자신들을 청나라 오랑캐의 노비로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등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떨었다. 사랑채에 처박힌 가장 호상은 가문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은커녕 밀려오는 두려움과 뼈저린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독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비겁하게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다. 안방의 김씨 부인은 외동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폐륜과 집안의 몰락에 화병이 극에 달해 자리에 누워 피를 토하듯 마른 기침을 하며 신음만 뱉어낼 뿐이었다. 가문을 호령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적막하고 뼛속까지 시린 자정 무렵, 낡고 초라한 문간방의 차가운 돌계단 앞으로 짙은 어둠을 뚫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리고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헝클어진 산발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거친 무명 치마를 입고 얼굴은 콧물과 눈물로 엉망이 든 기생척 초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월루 최고의 기녀라 불리며 화려한 붉은 비단옷을 펄럭이고 코웃음을 치며 안방을 차지하던 오만하던 자태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의 끔찍할 빚더미와 시어머니의 잔혹한 학대 속에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녀의 파리한 얼굴에는 당장 내일 청나라의 노비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공포와 밑바닥까지 추락한 절망만이 깊게 패어 있었다. 초이는 얼어붙은 거친 돌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찌으며 문간방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흐느낌을 토해냈다. 형님, 제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제 목숨만은, 제발 이 천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사방님도 어머님도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 밤 모두 왈패들의 손에 찢겨 죽거나 짐승만도 못한 청나라 오랑캐의 노비로 팔려가 타국 땅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말 것이옵니다. 형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이 미친 집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지요. 이 집안이 쥐뿔도 없는 끔찍한 빚더미의 빈껍데기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사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이 가여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초이의 피 맺힌 절규와 애원이 차가운 봄밤의 공기를 가르고 온 마당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문간방의 낡은 나무 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용히 열렸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화롯불의 붉은 온기와 함께 밖의 아비규환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조강지처 서연의 담담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흘러나왔다. 밤 공기가 아직은 매섭고 차다. 바닥에 머리를 찧어 이마가 상할 터이니 그만 청승을 떨고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거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도 조롱도 아닌 그저 고요한 호수 같았다. 초이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마치 재단으로 향하는 죄인처럼 문간방 안으로 기어들어가듯 조심스레 들어섰다. 낡은 방 안에는 은은한 작설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서연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반듯하게 앉아 김이 피어오르는 다기에서 찬물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초이의 흙투성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찻잔을 밀어주었다. 얼어붙고 찢어진 두 손으로 찻잔을 부들부들 떨며 받아든 초이는 따뜻한 찬물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흐르자
그동안 참아왔던 끔찍한 서름과 공포를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초이가 가슴속의 응어리를 토해내며 눈물을 쏟아내도록 묵묵히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만 보았다. 이윽고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어조로 초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듯 입을 열었다. 네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취월로 기방으로 팔려가게 된 연유를 내 일찍이 몸종 분이를 통해 들어알고 있다. 모진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식구들의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비정한 아비가 고작 쌀 3가마니에 핏덩이 같은 너를 기생어미의 거친 손에 남겼다. 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사내들의 역겨운 비위를 맞추고 그 지옥 같은 진흙탕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양반가의 안방마님 자리를 탐내어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던 네 가여운 심정을 내가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가장 비참한 과거의 상처에 초이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푸룩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자신을 멸시할 줄만 알았던 조강지처가 자신의 인생 밑바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에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서연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서운 목소리로 질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이 2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자리를 빼앗아 네 삶의 시궁창을 편안하게 덮어버리려 한 것은 명백하고도 씻을 수 없는 네 죄악이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내의 얄팍한 허세에 기대어 팔자를 고치려 한 그 어리석은 요령이 너를 이 끔찍한 생지옥으로 스스로 몰아넣은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의 등에 업혀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느냐.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생의 얄팍한 교태를 부리면 이 험한 세상이 네 발밑에 순순히 엎드릴 줄 알았더냐. 서연의 무자비한 일갈에 초이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다. 형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멀었사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이 끔찍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다면 형님의 영원한 충견이 되어 평생을 받들겠사옵니다. 제발 저 무자비한 왈패들의 손에 청나라 오랑캐의 노비로 끌려가는 끔찍한 수모만은 막아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사연은 촛불의 흔들림을 응시하며 깊은 침묵을 깼다. 마침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초이에게 선언했다. 내가 내일 해가 지기 전 왈패들의 손에서 이 집을 구해주마. 남편의 5,000냥 빚을 내 개인의 재물로 모두 청산해주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 내일 동이 트는 순간부터 네가 기방에서 평생토록 배운 그 알량한 자존심과 교태사내를 홀리는 요령을 모조리 시궁창에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뼈를 깎는 상단 일을 바닥부터 배우거라. 무거운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가 사내에게 기대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네 두 발로 당당히 흙바닥을 딛고 서서 제 밥벌이를 하는 진짜 상인, 진짜 장사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간에 도망치거나 포기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너를 노비상에게 다시 팔아넘길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초이는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거친 무명 소매로 닦아내며 피가 나도록 붉은 입술을 깨물고 무슨 일이든 목숨을 바쳐 해내겠다고 방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굳게 맹세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내려온 구원의 썩어의 동아줄이라도 부여잡은 초이의 두 눈에는
이제 사내를 홀리던 기생의 얄팍한 눈웃음이 아니라 모진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도끼가 서퍼렇게 서려 있었다. 20년간 웅크리며 칼을 갈아온 안방마님과 오만함을 버리고 살기를 택한 첩실, 철천지 원수 같던 두 여인의 기막힌 동맹이 전주의 깊은 밤을 가르며 조용히 닻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해내며 전주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서연은 미리 은밀하게 기별을 넣어둔 자신의 충직한 수하이자 분이의 아비인 최 노인을 문간방으로 몰래 불렀다. 서연은 미리 작성해둔 서찰과 함께 전주 외곽 깊은 산속 비밀 창고에 묻어둔 금괴 2덩이를 캐어오라 지시했다. 최아봉, 이 금괴를 전당포에 은밀히 넘겨 두둑한 은전으로 환전한 뒤 오늘 낮에 곽대방의 투전판을 찾아가 호성이 진 5,000냥의 빚과 이자를 전액 청산하고 가문의 집문서와 선산 땅 문서를 반드시 되찾아오게. 단 곽대방에게 빚이 모두 갚아진 사실을 절대 우리 집안의 바깥 양반이나 시어머니가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켜야 하네. 이것은 우리 상단의 철칙이니 만약 말이 새어나가면 다음 거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시게. 최 노인은 사연의 깊은 뜻을 알아채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날이 밝자 묵직한 금괴를 품에 안고 돌아온 최 노인은 그것을 은전으로 바꾸어 곽대방을 찾아갔다. 산더미 같은 은전 자루를 본 곽대방은 돈의 출처 따위는 묻지 않고 흔쾌히 약조를 수락하며 집문서를 내어주었다. 최 노인이 되찾아온 문서를 받아든 서연은 그 종이 뭉치를 자신의 아버지 유산인 천하 상제기 책갈피 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도박에 미친 남편 호성이 빚이 청산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필시 헛바람이 잔뜩 들어 또다시 투전판으로 기어나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집안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주기 위해서는 그가 당분간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 말라 죽어가는 꼴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만 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왈패들이 들이닥치기로 한 약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곽대방의 수하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 다시 최씨 가문을 맴돌기 시작했다. 사흘의 말미를 알리던 피말리는 약조의 시간이 지났으나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서슬대문 밖에서는 왈패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횃불을 들고 들이닥쳐 식솔들을 청나라 노비로 끌고 가겠다던 무자비한 왈피들은 마치 밤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랑채 구석에 틀어박혀 오들오들 떨고 있던 호성은 자정이 넘어가자 그제야 슬그머니 문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자신을 잡으러 올 저승사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가 느낀 것은 가문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지독한 허세와 망상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호성은 흙먼지가 묻은 도포자락을 털고 일어나며 비열하고도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내 명색이 전주 바닥에서 뼈대 깊은 최씨 가문의 장손인데 그깟 천한 왈패놈들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소. 필시 내 양반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고 제 발로 도망친 것이 틀림없소이다. 텅 빈 마당을 향해 큰 소리를 치며 수염을 쓰다듬는 호성의 구제불능인 꼴을 문간방 문틈으로 멀리서 지켜보던 분이와 초이는
기가 막혀 코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인 차가운 새벽. 초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평생토록 몸에 두르던 화려한 비단 치마를 가차없이 벗어던졌다. 그리고 분이가 던져준 색이 칙칙하고 천이 거칠어 살갗을 찌르는 투박한 무명 바지 저고리로 갈아입었다. 머리에는 또아리를 얹고 집시는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 서연 앞에서 죽음을 맹소했던 그 결연한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따라오지 못할까. 장터에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뛰어가야 하는 법이요. 분이의 호통에 초이는 허둥지둥 지게를 둘러매고 전주 장터로 향하는 비탈길에 올랐다. 난생 처음 매보는 지게 위에는 무거운 소금자루와 약재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 비명을 질렀고 집신에 쓸린 발 뒤꿈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장터 후미진 구석자리에 짐어 부려놓고 거친 멍석을 깐 뒤 분이는 거친 숨을 고르는 초이를 앉혀놓고 상단의 흥정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결코 손님에게 먼저 값을 부르지 않고 상대의 행색과 눈빛을 예리하게 살펴 주머니 사정을 단번에 읽어낸 뒤 교묘하게 밀고 당기며 샘을 치르는 분이의 수완은 노련한 거상의 모습이었다. 초이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두 눈에 새겨 넣었다. 기방에서 숱한 사내들의 비위를 맞추며 길러온 눈치와 양반들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던 기녀의 재주가 이 척박한 장바닥에서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멍석 위에는 최고급 명주와 비단들이 펼쳐졌다. 지나가던 양반댁 마님들이 발걸음을 멈추자 초이가 흙먼지가 묻은 무명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마님, 이 비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양의 고관대장 마님들조차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진귀한 명주요입니다, 마님처럼. 기품이 넘치고 우아하신 분이 아니면 그 가치를 어찌 알아보겠습니까? 초이의 간드러진 칭찬과 매끄러운 화술에 넘어간 안악들은 앞다투어 비단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은전뭉치를 꺼내놓았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장시가 파할 무렵 초희의 낡은 전대에는 묵직한 은전들이 한가득 들어차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땀과 수완으로 돈을 벌어냈다는 벅찬 환희에 초희의 온 몸이 끓어올랐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장터기퉁이 주막에 마주 앉은 초희와 분이는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국밥을 정신없이 퍼먹었다. 양반가의 몸종과 첩실로 들어와 으르렁대던 두 여인은 혹독한 장바닥의 비바람을 나란히 맞으며 든든한 동지이자 자매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기생년 말본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났구먼. 오늘 비단 파는 솜씨씨는 제법이었어. 분이의 거친 칭찬에 초이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판의 뒤집힘을 까맣게 모른 채 호성은 또다시 뒷골목의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노름병에 이성이 마비된 호성은 개성 외곽에 자리한 선산 문서를 교묘하게 위조하여 가짜 관아에 낙인까지 찍어 박대방의 투전판에 들이밀었다. 이 땅을 담보로 3,000냥만 빌려주면 내일 당장 10배로 불려갚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그러나 눈썰미 매서운 박대방은 위조된 문서를 단번에 알아채고 갈기갈기 찢어 호성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호통을 쳤다. 감히 양반의 탈을 쓰고 투전판을 능멸하고 국법을 어기려 들다니 이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그날 오후
전주 관아의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호성은 대역죄인으로 형틀에 묶여 무자비한 곤장을 맞았다.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가산을 탕진한 남봉꾼의 끔찍한 최후라며 침을 뱉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개처럼 기어 집으로 돌아온 호성은 서연의 낡은 문간방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다. 부인, 내가 미쳤었소.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이 못난 지아비를 불쌍히 여주시오. 방 안에서 상도비책을 읽고 있던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처참하게 널브러져 피를 흘리는 남편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방님, 소첩이 20살에 이 집에 들어와 20년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빗바라지를 하였사옵니다. 투전판에 날린 집문서를 남몰래 되찾으며 식솔들을 먹여 살린 것은 서방님이 아니라 바로 소첩이었사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에 호성은 망연자실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은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돌아올 생각 마시옵소서. 이 집안은 이제 이 윤서연의 것이니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대문을 넘을 수 없사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한 호성은 피 묻은 바지춤을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영원히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밖으로 무참히 쫓겨났다. 평생을 아내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군림하던 탕하의 쓸쓸한 말로였다. 그 모든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문을 지켜온 기둥이 외동아들이 아니라 짐승처럼 핍박했던 며느리 서연이었다는 진실이 노모의 썩은 가슴을 무참하게 후벼 팠다.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문간방으로 찾아와 마당을 쓸고 있던 서연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서연아, 내가 참으로 몹쓸 년이다. 내가 눈이 멀어 네 귀한 줄도 모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하였구나.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품에 무너져 내려 목 놓아 오열했고 서연 역시 지난 20년간 삼켜야만 했던 한을 뜨거운 눈물로 쏟아내며 시어머니를 마주 안았다. 고부간에 쌓였던 거대한 빙벽이 녹아내리며 가문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계절이 바뀌어 전주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한양에서 요란한 박나발 소리와 함께 기적 같은 전갈이 당도했다. 서연의 희망이었던 아들 영민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붉은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채 금이 환영한 것이다. 마당에 들어선 영민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불효자가 마침내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은혜에 보답하게 되었사옵니다.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부신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 김씨 부인과 장터에서 돌아온 초이분이 모두 기쁨의 춤을 추며 눈물을 훔쳤다. 영민이 부임지로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초이와 분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서연의 앞에는 상단에 권리증서와 상도비책이 놓여 있었다. 분이야, 넌 내 곁을 지키며 헌신해 주었다. 오늘부로 포목상의 모든 상권을 내게 남기마. 넌 당당한 조선 최고의 포목 대행수가 될 것이다. 분이는 엎드려 통곡하며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 맹세했다. 서연은 이어 무명옷을 입고 있는 초이의 거친 손을 쥐며 말했다.
초이야, 넌 장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훌륭히 증명해내었다. 내게는 우리 상단의 약재와 소금 독점권을 주마. 이제 네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여장부가 되어보거라. 초이는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신분도 태어난 곳도 모두 달랐으나 혹독한 시련의 비바람을 함께 이겨낸 새 여인은 굳은 살 박인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요히 흘렀다. 서연과 분이 초이는 전주를 넘어 조선 전체의 물화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삼업제국의 대응수들이 되었다. 가산을 탕진하고 쫓겨난 호성은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비렁뱅이가 되었다는 씁쓸한 소문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늦은 가을 해질녘 사연은 백발이 성상한 김씨 부인과 함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다. 가부장적인 핍박과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뛰어난 지혜와 끈기로 운명을 개척해낸 새 여인의 눈부신 이야기는 전주 고을의 오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전해지고 있었다.